소크라테스 의무지의 지, 이론은 정말 흥미롭고 다양한 이야기거리를 제공하는데 그중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소크라테스의 철학적 접근 방식을 철저히 따르는 것으로 알려진 한 현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디오게네스였고 그는 항상 질문을 던지며 마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즐겼습니다. 디오게네스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이 아는 것이 별로 없음을 깨닫게 하고자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끊임없는 질문 공세에 지쳐갔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죠. 어느 날 마을에서는 연례 축제가 열렸고 축제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마을의 가장 똑똑한 사람을 선발하는 지혜의 대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지식을 뽐내기 위해 무대에 올라 다양한 문제와 씨름했죠. 주제는 수학, 과학, 철학, 역사 등 다양했습니다. 디오게네스도 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대에 올라가 다른 참가자들과 다르게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심사위원 과청중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릴 가장 큰 지혜는 바로 저의 무지입니다.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아는 척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진정한 지혜란 아는 것을 아는 만큼만 알고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것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주의 시작에 대해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마을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웅성거렸습니다. 모두가 한두 번쯤 생각해보았을 법한 질문이었지만 명확한 답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디오게네스는 계속해서 다양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선과 악의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가 진정으로 알고 있는 것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에 사람들은 저마다의 생각을 내놓기 시작했고 어느새 대회는 지식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닌 서로 탐구하는 열띤 토론의 장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대회가 끝날 즈음 마을의 원로가 심사위원을 대표해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디오게네스는 자신의 무지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로 인해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지식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그는 가장 큰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올해의 지혜의 대회 우승자는 바로 디오게네스입니다. 디오게네스는 무지를 통해서도 어떻게 진정한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지를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을에서 두고두고 회자되었고 사람들은 디오게네스 덕분에 겸손함과 끊임없는 탐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지의 지라는 소크라테스의 이론이 단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진정한 지혜는 모든 것을 아는 데 있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가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더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얻는 데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지요. 두 번째 이야기. 늦은 밤 한적한 작은 도시의 조용한 카페에서 4명의 친구가 모여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마치 우주가 내린 축복이나 저주처럼 그들에게 주어진 고전적 질문을 탐구하기로 했다. 영원 회귀가 현실이라면 가장 먼저 이야기를 꺼낸 사람은 지적인 호기심으로 가득 찬 철학자 민준이었다.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니체의 영원 회귀를 생각해봐. 만약 지금 이 순간 우리 넷이 이 카페에 앉아있는 상황이 무한히 반복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그 말을 들은 미술가 수지는 말없이 커피잔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나는 매 순간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고 그 순간에 몰두할 거야. 매번 반복되더라도 그 안에서는 늘 새로운 무엇인가가 있을 테니까. 그때 은행에서 일하는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는 여태껏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목표에만 몰두했지만 영원히 반복되는 삶이라면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겠어. 매번 같은 대화를 대신해 부드럽고 따뜻한 기억을 더 많이 만들겠어. 마지막으로 음악가인 준호가 그의 기타를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항상 더 나은 무대를 추구하며 살았지. 하지만 영원히 같은 무대를 반복해야 한다면 단지 공연을 위해 살지 않고 오히려 음악 자체를 즐기며 살아갈 거야. 삶의 반복 속에서도 진짜 행복을 느끼는 법을 배우는 거지. 민주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맞아. 우리가 영원 회귀를 믿든 믿지 않든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군. 우리의 매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고 상상하면 그 중요한 순간들이 곧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되겠지. 4명의 친구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영원 회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결국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실천하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카페에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볼 때 그들에게 보인 별들은 여전히 반짝였고 마치 모든 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듯했다. 이렇듯 니체의 영원 회귀는 그저 철학적 개념에 그치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리하여 이 이야기 속의 친구들은 결국 그들의 삶을 더욱 밝고 풍요롭게 만들어갔다. 그리고 카페의 문이 닫히고 도시가 잠잠해질 때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반복의 시작을 준비하며 집으로 향했다. 세 번째 이야기한테 작은 마을에서 자주 열리는 철학적 토론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현대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논의하곤 했지요. 롤스의 원초적 입장 이론을 처음 접한 마을 주민들은 이 놀이를 사용하여 재미있는 실험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임이 열리는 날 모임의 주최자이자 철학을 사랑하는 마을 이장인 할아버지가 주민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마을의 새로운 규칙을 정하기 위한 특별한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롤스의 원초적 입장을 직접 체험하여 우리 모두에게 더 나은 마을을 만들어 보는 것이지요. 이장 할아버지는 커다란 베일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은 무작위로 숫자가 적힌 카드를 받았고 각 숫자는 그들이 플레이할 임시 역할을 나타냈습니다. 이 역할에는 마을의 부자, 농부, 교사, 심지어 마을에서 일자리가 없는 사람까지 다양한 포지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베일 뒤에서 각 참가자는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모른 채 새 규칙을 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토론 주제는 마을 공동 우물의 사용 규칙이었습니다. 베일 뒤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한 농부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우물의 공정한 사용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첫 번째 참여자가 말을 꺼냈습니다. 우물물은 하루에 일정량만 퍼갈 수 있도록 합시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물을 이용할 수 있게요. 다른 사람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특별히 물 사용이 더 필요한 대가족이 있다면 약간의 예외를 두는 건 어떨까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모두가 반대 없이 동의하는 듯 했습니다. 베일 뒤에 숨어있던 사람들은 점점 더 열정적으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새로운 교육 제도를 논의할 때는 모든 아이들에게 동일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 제도와 관련해서는 가장 불리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의료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롤스의 차등의 원칙에 기초한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제 모든 토론이 끝나고 베일이 거두어졌습니다. 자신이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알게 된 참가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부자의 역할을 맡았던 사람은 물 사용에 대한 룰이 충분히 공정하다고 생각했고 실직자의 역할을 맡았던 사람 역시 사회복지에 대한 논의가 공평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롤스의 원초적 입장의 위력과 그 재미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실험은 단지 재미를 넘어서서 그들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날의 경험을 통해 마을은 공정함이 무엇인지를 배웠고 그 교훈은 오랫동안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 장을 맡게 된 사람은 늘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만큼 공정한 해법을 찾는 방법은 없답니다. 그 비결을 담은 하루를 우리는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공동체의 날이라는 큰 행사가 열리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행사는 마을 사람들 모두가 모여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며 춤을 추는 자리로 마치 한 해의 경작을 마무리하고 수확을 기념하던 전통적인 축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으며 공동체의 연대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지표 같은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각자의 삶에 몰두하느라 공동체 정신이 많이 희석되었습니다. 개인의 일이 우선이 되어 서로 대화도 잘 나누지 않고 이익을 위해서만 모이는 집단처럼 변해버렸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특히 최근에 새로 이사온 사람들은 이런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할아버지 존슨 씨는 공동체의 날 전날 밤 주민들을 초대해 긴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마을 회관에 불이 켜지고 주민들은 다들 호기심을 가득 안고 모여들었습니다. 존슨 할아버지는 마을의 역사를 회상하며 말했다. 오래전 우리 마을은 강한 태풍에 직면했었지. 많은 집들이 무너지고 경작지의 작물은 거의 다 날아갔어. 사람들은 그때 많은 것을 잃었지. 하지만 우리가 잃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었어. 바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연대였단다. 그때 마을 사람들은 모두 서로 도우며 다시 삶을 재건했습니다. 개인적인 욕심이나 이익보다 서로의 안녕을 우선시한 덕분에
마을은 빠르게 일어섰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야. 존슨 할아버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잊는 순간 결국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말 거야. 우리 각자는 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중요한 일부이지. 누구도 혼자서는 완전할 수 없단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사람들은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의 날은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도우며 진정한 연대를 느끼는 날이 되었습니다. 행사 당일 사람들은 예전보다 더 많이 모였고 웃음과 따뜻한 대화로 가득 찼습니다. 새로운 사람들도 이제는 흔쾌히 참여하여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존슨 할아버지는 그 광경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고 샌델이 주장한 공동체주의의 정신이 이 마을에 살아있다고 느꼈습니다. 마을은 그 후로도 많은 위기를 맞이했지만 그때마다 사람들은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공동체의 날을 통해 얻은 깨달음으로 단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썰은 그저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매일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결국 샌델이 말하던 공동체의 진정한 의미를 이 마을은 몸소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